강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쌓였던 피로를 이렇게 좀 풀기 위해서 쉬시기도 하고 또는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토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오신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유익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팍팍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또 연구소로 Human Inspired AI and Computing 연구소의 센터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년이 중요한지 뭐 28년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992년부터 자연어 처리에 대한 연구를 대학원 이제 진학하면서부터요 시작해서 여태까지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또 알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50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기면서 페이퍼 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종이로는 못 보고 화면으로 PDF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게 너무 빨리 발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에서 그만해야 되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세상이 좀 빨리 변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목 자체는 그 놀라운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이다 또는 뭐 기계학습이다. 혹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계학습, 머신러닝. 네, 뭐 대단합니다. 자연어 처리도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자연어 처리 혹시 들어보신 뭐 영어로 NLP라고 하죠. 네. 제가 아까 92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자연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원 들어갔는데 지도 교수님이 자연어 처리 전공자세요. 그래서 자연 처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언어학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문법만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컴퓨터학과 대학원을 온 건지 국문과 대학원을 간 건지 이거에서 먹거나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암울한 이런 때가 꽤 있었습니다. 최근 와서는 그래도 내가 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시작한 게 불과 한 그 전에도 이제 긍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긴 했지만 많은 사회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자연어 처리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뭐 자연어 처리 연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뭐지? 또는 뭐 영어로 이제 NLP라고 하는데 NLP 합니다 라고 하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반 대중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큼 중요한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 그리고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들 사실 그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짧은 시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보다는 좀 빅픽처 형태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 강의를 통해서 야 이게 재밌는 거구나 조금 내가 집에 가서 유튜브도 더 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MOOC, Massively Open Online Courseware라고 해서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무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오늘 되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 사람 저 사람 사실 뭐 저도 어디 가면 이제 요즘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또는 이제 교수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도 주제가 AI 뭐 어떤 분 손정희 그분이 청와대 가서 뭐 예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나요? 그때쯤에 이렇게 청와대 갔을 때 브로드밴드 이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브로드밴드 쪽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죠. 요번에 이제 AI.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곳에서 AI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곳에서도 누군가 인바이트드 누구를 초청해가지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대중들이 AI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작 A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참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그런 조작적인 정의를 꼭 내려야 되냐 뭐 그럴 필요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이렇게 이해가 있어야지 그 기술 또는 그 서비스를 만들 때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철학을 연구한 교수님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이요. 교수님, 철학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인공지능도 뭐 짧게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정의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수행하는 지능적으로 생각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행하는 지능적이라고 생각되는 기능. 그러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서로 여러 가지 인지적인 기능들이겠죠, 대부분. 물론 인지적인 기능이 아닌 기능들도 있지만 근데 하여튼 지능적이라 생각되는 기능들이 막 있을 건데 그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그게 인공지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현재는 그런 인간이 수행하는 인지적인 기능을 컴퓨터가 사람보다 못해요. 그래서 현재는 인간이 컴퓨터보다 더 잘하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인공지능 연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정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현재는 사람이 컴퓨터보다 더 잘하는 그런 인지적인 기능들, 그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인공지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아.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뭐가 있지? 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의외로 우리가 컴퓨터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잘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한 150만 원 또는 요즘 좀 비싼 컴퓨터들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한 300만 원도 안 되는 컴퓨터보다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못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제가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힘 안 들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능적인 기능이고 현재 컴퓨터는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여러분들 별로 힘 안 들이고 그냥 이해하시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다른 상상까지 하면서 또 다른 거하고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스피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제스처 있죠. 그걸 눈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는 이해하면서 눈으로는 저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제스처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가지고 새롭게 막 추론을 해요. 그러면 이건 이거겠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런 거겠네라고 하는 이런 추론들을 아주 손쉽게 합니다. 그 이외에 또 여기 좀 이렇게 좀 덥네. 그래서 더우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다음에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좋은 스마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정보 처리를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잘해요. 그래서 감성을 이해하고 또는 내 감성을 잘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지금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지 못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잘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잘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그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그런 수준에서 사람보다 좀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지능보다 더 뛰어난 이런 기술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궁극적인 인공지능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에는 약간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태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지능을 가질 필요 없어요. 사실 이제 거기서 이야기할 때 또 그러면 지능이란 무엇이냐, 인텔리전스는 무엇이냐, 이걸 정의하기가 또 되게 뭐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사람들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뭐 지능도 뭐 다중지능 이야기라면 엄청나게 많은 지능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뭐 지능, 그런 지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어서 인간의 인지적인 기능을 흉내내는 컴퓨터 기술을 만들자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 컴퓨터가 하는 결과를 보면 이게 뭐 지능적으로 뭔가 결과를 만든 것 같네 라고 해서 결과를 봤을 때 지능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strong AI, 강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weak AI,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차이점 아시겠어요? 즉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거. 그게 강 인공지능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지능 뭐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차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그 카메라에 이렇게 찍힌 사진을 보고 그게 번호판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맞출 수만 있으면,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인데 어떤 숫자인지를 맞출 수만 있으면 돼. 근데 걔가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0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고 1은 1과 더해서 2가 만들어지는 이런 숫자이다라고 하는 수 개념은 없어도 돼. 수 개념이라고 하는 지능은 없어도 되는데, 어떻게 됐든 얘가 카메라에 찍힌 게 0에서부터 9까지 무엇인지만 얘기하면 된다. 그런 AI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약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이 기술의 접근법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최근까지는 약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 뭐 한 6, 7년간.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 이렇게 들어갈 때 거의 쉬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도 뭐 번호판 인식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비전의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좋아졌어요. 사람은 이렇게 피곤하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하면 이게 숫자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이런 수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수에 대한 그 개념, 그런 것들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선진의 AI 연구 기관에서는 이제 강 인공지능 쪽의 연구를 이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강 인공지능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그것만 얘기하는데도 한두 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는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이점. 그 다음에 영어로는 singularity라고 이야기해요. singularity라고 하는 거는 튜링이 처음에 썼어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는 튜링이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그걸
현재 구글의 엔지니어이면서 미국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학자이면서 그리고 발명가이면서 미국의 기술에 엄청난 영향을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고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이 50% 이상 적중하고 있는 레리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리 커즈와일이 비교적 지금부터는 꽤 오래됐어요. 오래 전에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Singularity is near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면서 Singularity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계의 지능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높아지는 시점, 그게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강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다 보면 실제는 이제 강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지능하고 거의 비슷한 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막 스스로 학습하겠죠. 사람은 피곤해서 또는 눈이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공부를 못하고 책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사람보다 프로세싱 타임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아니 하면서 늘 이렇게 공부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습득하면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시점이 Singularity예요. 그래서 Singularity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야 그때 되면 사람보다 지능이 더 많으니까 그 기계가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을 이렇게 그 멸종시키면 어떻게 하냐 또는 노예화시키면 어떻게 하냐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거야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이유가 강인공지능이 개발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인공지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의 두 접근법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현재는 어디로 가고 있냐 이제 그 강인공지능 쪽으로 가면서 뭐 자료에는 없지만 무엇을 구축하려고 하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구축하랍니다.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인공적인 그 General Intelligence를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지능하고 처음엔 비슷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얘는 졸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스피드 빨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얘가 다 습득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그 내일 뭐 이게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오늘 저녁에 그 시간이 되시면 영화 허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H-E-R, 허. 네. AI에 대한 그 뭐 공부나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는 거거든요. 그 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나와요. 얘가 그 주인공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이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뭐 자기가 그 책을 뭐 몇백만 원인가 그거를 현재 읽고 지금 뭐 대답을 한다 아니면 이름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도중인데 그 몇 초 사이에 몇백만 권을 자기가 읽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그게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한계 있는 인간의 지능들. 사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뭐 50억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능을 다 합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50억 명의 지능을 합친다라고 해서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으면 싱귤러리티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인간의 지능들을 다 합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시점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구축해서 진정으로 이게 사람처럼 사람을 흉내내는 또는 어떻게 보면 그때 정도 되면 흉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누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모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이라 주로 이제 기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 얘기보다도 주로 이제 그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는 뭐 사실은 그 전에 그냥 아마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때까지는 뭐 그런 험한 꼴을 안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사람이고 도대체 사람은 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레리 커즈와일은 2050년 정도에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죠, 언뜻. 레리 커즈와일이 2050년도에 온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기술을 예측하는 거 거의 다 틀려요. 맞을 확률이 10%도 안 돼요. 뭐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뭐 예상을 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예상을 했던 것도 그렇고, 인공지능 1950년도에 예상했을 때 80년대 정도 되면 싱글레리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이제 비난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뭐 대부분 틀리는데 레리 커즈와일이 이야기한 게 50% 이상 여태까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진짜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2050년 돼서 진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 시나리오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SAM 그거는 Strong Artificial Intelligent Machine, SAM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걔는 완전한 기계예요.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종족이 한 종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인간의 종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보그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공존해서 살 수 있다. 요런 시나리오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순수 인간이 신체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이게 우세한 그 두 종족들과 그냥 경쟁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사실 있을까? 순수 이제 인간의 그 종족들이요.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뭐 그거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세상에서 그 여태까지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했냐면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의 원리, 그 원칙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약한 자인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축내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 있는 종족에 해당되는 거죠. 쌤이 생각할 때. 그럼 왜 쟤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왜냐면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걔들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쟤들은 무익한 애들이네. 또 약한 애들은 살아남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해서 인간을 멸종시킨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래도 얘들 뭐 좀 지능이 있잖아. 지능이 있어서 우리의 슬레이브, 노예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쓰면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인간의 노예화. 이 세 가지의 스토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뭐 이런 암울한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뭐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기술 윤리와 AI 윤리와 기술의 발전 방향과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암울한 그 미래가 꼭 온다라고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래서 AI 이야기할 때 많이 AI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미없어요. 왜 뭐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이게 나는 뭐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성능을 1등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 저런 얘기를 왜 하나라고 하는. 근데 실제는요, 우리들보다도 기술을 개발하는 자들이 그거를 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구를 한번 만들잖아요. 우리가 도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공물을 뭐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건 우리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하잖아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도구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만들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도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도구를 만드는 그 도구의 설계와 도구의 방향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이 그걸 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서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거냐. 내가 개발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진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개발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너무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정의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 이전에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나 요즘은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컴퓨팅 시스템이 없으면 마비될 정도예요. 사실은 수돗물이면 뭐며 우리 컴퓨터가 다 스탑돼 버리면 어찌 보면 아주 패닉 상태가 올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전 사회, 전 산업 사이에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팅 기술, 그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원동력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그냥 그런 게 컴퓨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걸 넘어서 그게 더 지능적으로 동작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처음엔 이걸 하고 두 번째 이걸 하고 세 번째 이걸 하고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라고 하는 걸 다 누가 지시해 주냐면 프로그래머가, 사람이 다 지시해 줘야 돼요. 그럼 지시해 주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얘가 못 하는 거죠. 그냥 멍청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계속 이걸 지시해 줘야지? 우리에게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우리를 도와주는 만약에 비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똘똘한 친구라고 하면 내가 좀 몇 번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에는 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잘 지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소프트웨어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지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지능을 더 부여해서 왜 사람이 수행하는 인지적인 지능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만드냐. 그런 인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시켰을 때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더 편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의 시스템이 가져야 할 그런 특징이 어떤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가전제품이나 또는 무슨 서비스가 됐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기획을 하는 상황이든 한번 그 기술과 서비스를 잘 분석해 쟤는 왜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를 이 특징들 몇 가지를 듣고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특징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컴퓨터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전제품 회사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세탁기를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TV예요. 인공지능 냉장고예요. 근데 왜 인공지능이야? 라고 하는데 뭐 멋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공지능 붙여놓고 몇십만 원 더 받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면 쟤가 왜 인공지능이지? 왜 똑똑한 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집어넣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자동화 기능은 그냥 모든 그 컴퓨팅 도구는 다 자동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예전에 이 자율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쉽지 않았어요. 뭐 자율적인 게 도대체 뭐냐? 근데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똑똑해서요.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내가 개입 없이도 지가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얼마나 최소화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도 여러 개 레벨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완전한 레벨 5가 사람은 그냥 완전히 안 해도 되고 얘가 다 움직이는 거.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차선을 유지하고 이렇게 핸들을 틀고 하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사람이 대부분을 다 하고 조금씩 어시스트하는 뭐 이런 단계. 그게 뭐냐면 자율성의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지능적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뭐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들은 왜 인공지능 청소기라고 하고 팔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는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율적인 그 방식으로 청소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요? 일반적으로 로봇 청소기를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틀고 가잖아요. 틀고 가면 저녁에 청소가 다 됐겠지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데 저녁에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는 얘가 거실 중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면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하다가 배터리 방전됐네. 사람이 들고 가서, 그때 이제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죠. 들고 가서 충전 있는데 아울렛에 가서 충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충전이 됐나 확인하고 충전이 다 됐으면 다시 꺼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자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키고 청소를 하라고 갔어. 근데 얘가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나의 미션을 다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전기 콘센트를 얘가 인식해서 가장 가까운 데 가가지고 충전을 해요. 충전을 하고, 그리고 청소를 다 끝낼 수 있을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충전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나와서 아까 청소를 중지했었던 그 시점부터 다시 재개해서 청소를 다 끝내고, 다시 끝나고 나면 원래 있어야 할 충전하는 그 위치로 돌아가면 사람의 개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스스로 그냥 자율적으로 다 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얘는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러면 우리는 자율성이 있는 로봇 청소기를 만들자라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쟤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네 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좀 더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특성은 이 맞춤형이에요. 이 맞춤형은 뭐 너무나 막 흔히 얘기해가지고요. 인더스트리얼 4.0 이거 너무 흔히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유럽에서 만들어낼 때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ss customization이에요. 그때 나오는 맞춤형이 이 맞춤형인데, 저건 뭐냐면 사용하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기계가 또는 소프트웨어가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래 한글 수십 년간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래 한글을 수십 년간 써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아래 한글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에 맞게 메뉴가 재구성된다던가,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얘가 탁 이렇게 해서 이거 하려고 하세요? 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빠르게 이렇게 동작하거나 이러는 거 없죠. 그냥 걔는 몇십 년간 썼지만 몇십 년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건 맞춤형 형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소하는 우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면 이렇게 몇 시간 와서 청소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할 때 가정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가정마다 가구의 배치와 이 요구와 이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원래는 그냥 청소다, 그걸 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냥 어떤 집에 갔는지와 상관없이 자기 할 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똘똘하지 않은 청소하는 사람인 거죠. 똘똘한 사람은 그 집안의 어떤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또는 돈을 내는 사람의 주문에 맞게 맞추어서 청소를 하는 게 똘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또 돈도 더 많이 벌겠죠. 그런 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UI UX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UI UX에 실제 이제 저희가 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이폰이 나오는 처음부터 썼어요. 그 전에는 PDA라고 하는 HP에서 나온 예를 썼어요. 이제 그런 기기들을 좀 좋아해서요. 그래서 아이폰을 꽤 오래 전부터 썼는데, 점점 이제 40대 한 중반 이후부터 이제 노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는 이제 넘어간 이후부터는 이거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화면 자체가 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6도 써보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거만큼 큰 게 안 나오니까. 근데 아이폰을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냐면, 그래도 아이폰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래서, 예전에 권상우가 선전했나 하여튼 무슨 LG에서 나온 효도폰이 있었어요. 효도폰. 혹시 기억나세요? 효대폰? 효대폰 부모님한테 사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효대폰이요, 그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띄웠다가요, 그거 실패작이에요. 왜 실패한지 아세요? 어르신들도 젊은 애들 쓰는 거 쓰고 싶은 거예요. 효대폰이라고 하면 일단은 내가 늙은 거야.
딱 휴대폰이라고 누구나 봐도 휴대폰인 거 알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저도 있는 거죠. 그냥 아이폰 쓰고 싶어요. 아마 여기도 아이폰 쓰시는 분 많고, 그 다음에 갤럭시. 근데 갤럭시 꼭 뭐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쓰는 기능들 보면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럭시 또는 아이폰의 기능을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뭐 이거 쓰고 싶은 거예요. 나도 디지털 디바이드 되고 싶지 않고, 젊은 애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나도 아직 뭐 팔팔하다,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자꾸 노화가 생겨요. 그래서 잘 안 보이고,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색감에 따라서 어떤 건 잘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한 주파사가 잘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는 사람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이폰을 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요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사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전에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을 때, 30, 40대는 막 그런 것도 싫어했거든요. 이게 보기 안 좋잖아요. 옆에서 볼 때. 왜 저렇게 하시지? 저 교수님 왜 저렇게 하시지? 보기 안 좋은데.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췄어요. 기계에. 그런 기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줬는데, 우리가 기계에 이렇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맞춤형과 같은 것들을 만약에 UX에 적용한다. 그러면 아이폰을 써, 갤럭시를 써. 쓰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폰트 정도로 확대를 해서 듣고, 어떤 수준의 이게 그 볼륨으로 듣고, 그 다음에 뭔가 터치를 하는데 이 터치가 약간 이렇게 헷갈려요. 이게 그 나이가 들면서 이 터치감도 이 모터를 컨트롤하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터치 패턴이 어떻게 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계를 좀 더 넓게 더 하고 터치하는 그런 경계들을요. 해서 얘가 나한테 맞춰주면 안경을 썼다 벗었다 볼륨을 높였다 켰다 뭐 이렇게 그 해상도를 바꿨다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나한테 맞춰주니까요. 그러면 지능적인 시스템이에요. 처음 사가지고 와서는 뭐 그런 걸 못 하는데 좀 지나다 보면 얘가 나한테 맞춰줘서 얘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점점 그러면 뭐예요? 왠지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얘를 왠지 쓰고 싶고 딴 거를 쓰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야기를 안 해도 조금씩 그게 변화되거든요. UX가 팍팍 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근데 조금씩 해서 나에게 맞춰지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UX를 만든다. 그게 뭐 저희가 이제 수행한 과제 중에 문화부에서 했는데 뭐 지능형 UI UX 인지 반응 맞춤형의 UI UX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지금 표준으로도 몇 개가 채택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 쓰는 대상자에 따라서 맞춰지는 그런 기능들, 그게 맞춤형입니다. 그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맞추잖아요. 그러면 개인화예요. 근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추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성향들이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성향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광고를 하더라도 그 광고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한테 광고를 해야지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뭐 신형 벤츠가 나왔는데 그거 하라고 하면 신기해서 클릭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프로모션 해가지고 뭐 판매하려고 광고를 보내봐야 그거 보겠어요. 그 다음 벤츠 싫어해. 이 사람은 거의 뭐 BMW하고 뭐 현대차만 탔어.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이렇게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 해봐야 별로 이게 클릭할 이게 높지 않겠죠. 그래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의 성향은 무엇이지? 그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의 패턴은 무엇인지 그거를 딱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게 뭔가 서비스, 광고, 뭐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 그것들이 다 맞춤형 또는 개인에게 맞추면 개인화된 시스템이에요. 이 개인화된 시스템을 어디에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 할 것 중에 하나가 AI 교사 만들자라고 하는 거 이제 아마 내년부터 이제 키워드로 나오게 될 거예요. AI 교사를 왜 만드냐?
교육을 할 때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가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클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수준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수준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학습하려는 목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는 어떤 능력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그걸 모르고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1, 2, 3, 4, 5, 6, 7, 8, 90까지 그냥 쫙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맞춤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교사들 또는 개인 튜터들을 왜 쓰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맞게 가르쳐 주니까 돈을 내고 과외 같은 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비싸잖아요. 비싸면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내는 거죠. 학원을 보내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한테 맞춰주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 그룹별로 가끔 나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사람 튜터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게 할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뭐 영어나 뭐나 몇 가지는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측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예측은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분이 엄청나게 화났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걸 몇 번을 했는데도 내가 지금 안 했어. 그리고 지금 딱 어떤 상황이 보니까 내가 또 한 번 잘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엄청나게 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안 해봐도 안 겪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델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단하는 거예요. 일단 고장 나기 전에 예측해가지고 사전 고장 나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고장이 났냐라고 하는 걸 빠르게 분류하고 예측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의 기계들은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측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지능적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 머신러닝. 머신러닝 저건 뭐냐면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다 보면 얘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로봇을 하나 이제 우리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서 만든 스마트 로봇을 우리가 탁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경상 사투리 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게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만들 때는 모든 방언들을 다 하는 걸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표준어만 이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는 경상 사투리를 심하게 하니까 얘가 나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얘를 가르쳐요. 그래서 지내다 보면 한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되면 내 경상도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심하게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 말 못 알아듣다가 점점 되면 그 사람들 말하는 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학습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는 심지어 외국어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외국 사회에 가면 처음엔 못 알아듣다가 계속 experience,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 나라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머신러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AI 이야기하고 머신러닝 이야기할 때 뭐 데이터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어떻게 학습한다고 그랬죠?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바로 데이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이런 거였고 이거는 이런 거였고 이런 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이런 경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구축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걸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학습하기 위해서 10,000시간 정도 언어 같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10,000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10,000시간 정도 돼야지 그 경험이 충분히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제가 그 허에서 짧은 시간 내에 책 몇 권을 이렇게 학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뭐 수초간에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적응적, 그 다음에 유연성 있는 건 좀 빨리 이제 하도록 할 건데요. 저 적응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빗길에 달리는 거와 그다음에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물기가 없는 때에 다니는 것과 이게 다르게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좀 유연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얘가 지능형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중에 모든 걸 다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만들 거야. 또는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야지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 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아침마당은 아니지만 무엇이든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잠시만요. 예.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이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까지 이제 주입식 교육이 네. 많고 예. 수능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은 외운다는 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할 네. 수가 있을 네. 텐데 네. 그래서 외국에는 AI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교육하는 그 모든 시스템이나 방법 이런 게 많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도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연구, 요즘도 그 연구 계속 하고 있는데, 기술로 이렇게 향상된 교육. 그래서 Technology Enhanced Education 이렇게 표현들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AI 기술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거냐. 아까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화 그거 할 때요. 그래서 학습을 하다 보면 가장 좋은 이 교육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학습자의 이 수준보다도 난이도가 난이도가 낮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거나 풀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수월하게 생각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좀 그게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요. 그 다음 반대로 학습자의 능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어떤 내용들을 계속 다루잖아요. 그러면 막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때려치고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잘 교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학습자를 잘 관측하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감성까지도 이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 다음에 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고요. 지루함과 이 분노의 그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잘 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아주 훌륭한 교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자라는 게 Technology Enhanced 또는 AI Driven Education의 핵심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개인화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걸 또 다른 이제 교육하는 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EduTech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EduTech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EduTech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에듀테크에 대한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일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대부분 산업 쪽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적 좀 이게 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정도부터 AI 교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입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하신 거하고 더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AI 시대에 있어서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술의 변화, 우리가 기술을 만들면 그 기술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교육도 변화되거든요. 엄청나게 변화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육에 있어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우리나라 학생들 영어 점수가 탑이에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가면 얘들은 왜 영어를 못하지? 근데 성적은 제일 뛰어나. 근데 내가 좀 얘 뭔가 모르는 게 있나? 비밀이 있나? 얘 말을 안 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뭐 이제 극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 학생들 훨씬 더 잘하지만 그런 류의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유치원 학원을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내가지고 해서 대학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영어를 그닥 잘하지 못해요. 오히려 외국에서 비영어권 나라에 사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또는 싱가포르는 사실 영어권이라고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쪽에서 오는 학생들 훨씬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 영어 학원을 그렇게 다닌 것도 아니고 영어 유치원을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게 영어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뒤에서 이제 이게 재미없는 거 빨리 하고 이게 재밌는 거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그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해서요. 영한, 한영 번역 잘 하거든요. 일한, 일영 번역 이런 것들 잘 해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면 AI 시스템이 아주 동시 통역하면서 제 귀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스킨 타입으로 되어 있는 요 붙이는 스피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는 한국어로 들려요. 그럼 내가 또 한국어로 얘기하면 쟤는 영어로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각기 알아듣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각기 방언들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그 구역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죠? 왜 영어 유치원을 그러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게 완전 바뀌어요. 영어 사교육비에 우리가 거의 10조 가까이 쓴대요. 10조 가까이 한국에서. 그게 완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식 하는 거 있잖아요. 외우는 거, 역사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역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 봐야 되니까 자꾸 외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외우지? 그냥 팅커벨, 아리아 또는 알렉스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교육에 대한 이 체계가 완전 바뀌고 이 교육 시스템에서 엄청난 변형이 생길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아까 제가 온라인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edX, 코세라라고 하는 또는 유다시티라고 하는 이런 데가 MOOC 사이트예요. Massively Open Online Courseware를 제공하는데요. 거기 가면 스탠포드, 하버드, MIT, 예일, 브라운, 옥스퍼드 이런 쪽에서 아주 뛰어난 자들이 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강좌가 공짜로 다 오픈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들이 다 공짜로 오픈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경우는 자막도 다 붙여져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 대학을 갔었어야 돼요. 또 몇 과목 배우기 위해서 단기 과정 잘 하지도 않고 또 한다 하더라도 등록금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됐거든요.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 집에서 언제 어디서나 코세라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앤드류 응의 그 AI 과목을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되면 얘가 성실히 다 수행하고 퀴즈도 잘 풀고 리포트도 잘 제출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이제 패스 페일 이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서티피킷 이게 자격증 같은 것들을 이제 수료증을 이제 줘요. 그래서 공짜지만 내가 수료증을 받으려면 30불 정도를 돈을 내고 나 수료증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티피킷을 신청을 해요. 그게 이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코세라에서 들은 앤드류 응의 AI 과목 들은 것들을 정규 대학에서 들은 AI 과목으로 인정해 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교육청에서도 몇 과목들에 대해서는 정식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것처럼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확대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저희 그 고려대학교에서도 그 K묵이라고 해서 그걸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지금 자연어 처리에 대한 걸 찍고 아마 내년 초에 K묵 사이트에 가면 제가 하는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한 게 아마 열릴 거예요. 왜 고려대학교에서 그거를 하겠어요? 지방대는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방대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왜 학생들이 대학을 가요? 뭐 진리의 상아탑? 진리의 상아탑을 쌓기 위해서 가나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직장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직장 갖기 위해. 근데 가도 졸업해도 직장 갖기 어려워요. 배웠던 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공짜로 듣고 한 3만 원 뭐 이 정도 내가지고 이렇게 내가 받은 이것이 마이크로 디그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지원할 때 그 정규기관에서 공부한 것처럼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지방대 안 가요.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카이스트에서 하는 무크 같은 것들을 그냥 수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도 또는 많은 유수의 명문 대학에서 그 K묵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참여하는 거 그거 귀찮은 거거든요. 막 촬영을 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 거 귀찮은데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가기 쉽지 않고 헤게모니를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제 영향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근데 뭐 그 수준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 이제 해야지 되고 국가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하기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성에 차지는 않지만요. 또 한 가지만 더. 재밌고 좋고 네.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가 그 NLP 쪽으로 기대를 하고 어느 정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뭐 인공지능이 너무 폭이 넓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례도 굉장히 재밌고 좋은데 이제 그 남은 시간에는 NLP 쪽으로 그래서 AI 세상을 기대치를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잠시 이게 요거는 NLP고 요거는 AI고 요거는 그 머신러닝이라 이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 이야기할 때 거의 또 똑같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를 한번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연구 분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기능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인공지능 연구 분야인 거죠. 그래서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연어 처리,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로보틱스, 이거는 이제 사람의 그 시각 지능을 해당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지식 획득 및 추론 이거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지능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연구이고 이 연구가 진짜로 중요해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잘 아직 이쪽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식 획득 및 추론에 대한 이 연구,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지 컴퓨팅, 그래서 코그니티브 컴퓨팅, 뉴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인지 컴퓨팅, 그 다음에 감성 처리. 사실 이 감성 처리가 나중에는요 똑똑하기만 하지만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별로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 쟤는 기계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 같게 되려면 이 감성 처리, 그걸 이제 영어로는 affective computing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affective computing 하는 게 AI 이 기술에서 마지막 중에 야 이게 이제 진짜 더 중요하구나 해서 많이 투자들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HCI, 사람하고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하는 거, 아까 제가 스마트 UI UX 말씀드린 게 바로 저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플래닝 하는 거. 플래닝 하는 거 뭐냐면 어떤 장대한 그 일을 플래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여기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도요, 이 로봇이 얘를 잡으려면 플래닝이 돼야 돼요. 얘가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서 어떤 속도로 가고 얘를 집어 들을 때 너무 꽉 쥐면 이거 부러지잖아요. 너무 살살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으로 어떻게 얘를 그래스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플래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들을 사실은 실시간으로 다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도로도 얘 다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즉시 플래닝해서. 그래서 아주 작게는 그런 것들이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장표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꽤 있던데요. 제가 오래전에 좀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기계학습,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계학습 들어보신 분들은 심층학습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들 여기저기서 막 듣다 보니까 이 지식이 조금씩 내가 들어는 봤는데 이게 파편화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빅픽처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린 겁니다. AI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 여태까지 했었어요. 근데 AI 연구 분야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간의 인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중에 자연어 처리, NLP요.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 이외에 동그라미 치지 않았던 것들을 그래서 계획을 하는 거, 지식을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 인식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AI의 분야에 해당되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오늘 NLP와 이제 기계학습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AI 영역 안에 NLP와 머신러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까 뭐 28년 정도 NLP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또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NLP를 연구하려면 AI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AI 안에 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얘는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처럼 능숙하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래 한 걸 20년, 30년을 써도 얘는 똑같은 일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모리를 써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능숙하게 하는 이런 달인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뭐 이게 어떻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머신러닝이거든요. 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기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통계적인 방법이 있고 규칙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형대수 수학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든요. 실제 뉴로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하는 신경세포들에 연결되어 있는 그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를 모사해가지고 모방해서 컴퓨터 모델로 만든 기계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걸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Artificial 뺐는데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연구 안에 보면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얘를 뭐 이렇게 딥하게 딥한 구조로 만들어낸 모델인데 그게 딥 뉴럴 네트워크이고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알고리즘을 딥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 이렇게 NLP하고 얘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NLP를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머신러닝 이용 안 하고도 NLP 할 수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NLP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머신러닝도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요즘 많이 해요. 그 중에 그 뉴럴 네트워크 중에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행되고 있고 요 부분에 의한 성과로 요즘 자연어 처리의 성과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예전에 이 자료는 꽤 오래전에 만든 건데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어디 가서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 그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그 머신러닝 아니고 딥러닝이래. 다 딥러닝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 관계를 모르는 거죠. 딥러닝, 머신러닝 안에 지금 있는 건데, 야, 머신러닝 아니래, 딥러닝이래, 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 관계를 잘 파악을 못 해가고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오늘 꼭 하여튼 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런 상황을 알고 뭐 신문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 이해가 훨씬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짧게 얘기할게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 시스템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네가 만든 게 어떻게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튜링 테스트예요. 몇 년 전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앨런 튜링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 뭐냐면 튜링 테스트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요 컴퓨터 우리가 지금 얘를 인공지능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인공지능 컴퓨터인지 어떻게 알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러면 얘의 핵심은 뭐냐면 요 사람처럼요 이미테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모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컴퓨터가 이 사람하고 이거 오타가 있네요. 휴먼인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처럼 이 컴퓨터가 똑같이 모방을 하게 되면요. 여기 지금 이 벽이 여기가 이렇게 존재해요. 벽이 있고 여기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테스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 통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람한테도 가고 컴퓨터도 가요. 그래서 얘들이 각각 대답을 만들어내거든요. 사람도 대답 만들어내고 컴퓨터도 대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통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대답을 전달해줘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야 위에가 사람이야 밑에가 사람이야 또는 위에가 컴퓨터야 밑에가 컴퓨터야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못한다. 모르겠어.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이 사람을 잘 따라한 거겠죠. 잘 모방한 거죠. 사람처럼 뭔가를 서비스를 했던, 사람처럼 말을 했던, 사람처럼 번역을 했던, 사람처럼 숫자를 인식했던 했으니까 물어본 사람이 도대체 이게 누가 컴퓨터가 온 거고 누가 사람이 한 거야? 라고 이렇게 헷갈릴 상황이 된다. 그러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시스템을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튜링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거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튜링 테스트가 뭐 그거 위해서 만들어졌다. 워낙 유명한 테스트 방법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토요일날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것들을 보면 관심도 되게 많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도 막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기술이 사람을 구원할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걸 테크노시즘, 사이언티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뭐 기술이 개발하면 그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냐면 기술이 계속 개발하면 그 기술이 우리를 더 이롭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하고 더 효과적으로 편하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뭐냐면 그 기술을 만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사람을 더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할 건지에 대한 철저한 이 철학과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술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기술은 우리에게 이전에는 안 됐던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냐.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기술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이 나옴으로써 이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얼마나 좋은 기술이에요. 그죠? 자동차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뭐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이전에는 2시간에 가는 게 불가능했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럼 무엇을 얘가 어렵게 했을까? 이것들을 글쎄 뭐가 있을까? 마차를 타고 간다고 해보자. 마차 타고 가서 한참 이렇게 가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갔는데 자동차가 생겨서 2시간 정도 갔는데 그러면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들의 이 접촉하고 하는 것들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차 타고 쑥 지나가니까.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중간중간에 쓰면서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냥 슉 패스하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이런 이 만남과 접촉하는 것들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술이 과도하게 적용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지? 기술이 과도하게 되면 이거 뭐,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체증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생겨가지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노시즘과 사이언티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하튼 그런 사이언티즘과 같은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무관심이에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난 몰라. 나는 머리 아파. 난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래. 라고 하는 이 무관심의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관심도 아니고 너무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증오 수준으로 싫어해요. 난 이거 안 써요. 난 이거 안 써. 이거 실제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연필로 쓰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게 좋아. 이거. 근데 요즘 출판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컴퓨터로 출판하잖아요. 그럼 누가 타이핑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내가 한대요. 하여튼 그게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 이제 관점은 이제 제가 좀 즐겨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responsible technology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든지 우리의 포텐셜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되 그게 책임감 있게 이것이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responsible technology의 그런 관점들을 모든 기술자들 또는 엔지니어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유의 관점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어떤 분들은 그거 여태까지 겨울 여러 번 있었다며 또 겨울 될 거야. 잠시 뜨는 거고 너무 막 그러지 마라. 이게 다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이게 다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어 처리 기술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자연어 처리 기술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계는 어느 정도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술 수준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기술의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최신 성공적인 인공지능과 자연처리 기술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요. 기계 번역이요. 물론 이제 영어는 요즘 다들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라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구글이 아까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딥러닝의 교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라고 하거든요. 신경 기계 번역 시스템. 이것도 1960년대부터 이런 기계 번역하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를 번역하는 걸 기계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1960년대부터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쓸만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컨퍼런스 같은 데 논문 쓸 때 대학원생들이 한국어로 쓰고요. 구글 번역기로 돌린대요. 그래서 초벌로 만들고 그걸 다시 편집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90년대도 이런 연구 했었어요. 제가 1997년에 삼성종합기술원이라고 삼성의 이제 그 중앙연구소죠. 거기에 있었거든요.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거기에 처음 입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있는 팀에서 만든 게 뭐냐면 영안 기계 번역기예요. 제가 맡은 게 영어를 언더스탠딩 하는 걸 맡아서 했었어요. 1997년도요. 삼성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성능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 다 접었죠. 그런데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 정도의 성과.
그래서 뭐 영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전혀 모르는 언어인데 어디 가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성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번역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입력하면 다른 나라의 문장으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 음성 통역을 하게 해요. 실시간. 자, 이게 뭐냐면 중국어로 이야기하면요, 문장이 다 끝나기 전에 영어로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시스템을 바이두에서, 중국 회사에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문장이 다 끝나야지 번역이 되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제가 아까 영어 공부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글로 쓰여져 있는 건 뭐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번역해서 제 안경에 띄워주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것들은 얘처럼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소리로 들리면 음성 자동 통역기처럼 실시간으로 해요. 이게 시간 지연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초 정도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한 3초 정도 되면 제 귀로는 번역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현재도 이 정도 기술 되는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속도, 우리나라가 지금 5G 이거 하잖아요. 그게 좋은 응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음성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서버에 갔다가 번역해서 또 오기가 시간 지연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5G 기술 같은 거 하면 금방 가거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금방 번역해서 금방 오면 뭐 시간 지연이 거의 없죠. 그러면 그냥 내 말로 이야기,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대화 시스템입니다. 대화 시스템. 챗봇이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얘를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그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스처,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예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컴퓨터라고 하는 게 딱 생겼는데 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목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힘든 것들을 얘가 대신해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기계에 맞추는 거는 우리가 종처럼 되는 거고 걔가 주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과 같은 이 컴퓨터가 얘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키보드를 치기도 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야, 그거 너무 힘들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시키듯이 그냥 말로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만들자라는 게 대화 시스템을 만드는, 또는 가상 비서를 바로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거의 핵심이에요. AI 스피커의 의미는 지금 AI 스피커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 가지고 뭐 날씨 몇 가지 물어보고 하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 비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그 가상 비서나 AI 스피커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했던 것에 대한 이제 응답을 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대화 시스템이에요. 대화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된 소리를 컴퓨터가 그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이런 모듈이 동작합니다. 그거를 음성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화기 예전에 2G폰도 안성기가 본부 이렇게 하면 김희선하고 이렇게 광고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차 위에서 그게 바로 우리 옆 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한 10가지만 얘가 인식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번호를 못 누르잖아요. 그래서 안성기가 막 그 적들과 싸우다가 딱 이래서 본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되면 뭐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면 뭐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뜨잖아요. 그걸로 전화를 하는 거. 여하튼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 그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뭘 하냐면 이 텍스트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요. 그게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겠네. 아니면 얘가 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니까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네. 그것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는 걸 대화 관리 모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앞에서 한 얘기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대화 시스템은 이 대화 메모리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부분의 AI 스피커는 이 대화 메모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똘똘하지 못하고 여러 번 계속 말을 못해요. 여하튼 대화 메모리가 얘하고 주고 받으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겠네 해서 그 의미를 생성해요. 의미를 생성하는 거를 자연어를 생성하는 Natural Language Generator가 자연어 텍스트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Text to Speech 시스템이 음성 합성을 해가지고 다시 사람의 소리로 만들어내고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 쪽 날씨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면 얘가 지금 날씨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을 뜻하는 거고 오늘 날씨일 수도 있고 내일 날씨도 있고 다음 주 날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구나. 얘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성한 의미를 이렇게 가져와서 날씨 하는 데서 가져와서 지금 날씨는 어떻다, 뭐 흐리다, 뭐 이런 정보들을 글로 만들어내고 음성 합성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수행할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 얘를 뭐 보통 이제 챗봇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AI 스피커인데 AI 스피커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싶으냐면 가상 비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아까 여기 날씨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날씨 가르쳐 달라는 거구나 해서 얘가 요 중에 여기 날씨 있죠. 날씨를 담당하는 요 기능을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 정보를 뭐 기상청이나 어디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뭐 구름이 끼었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정보, 기온은 어떻고 그거를 요 관리 모듈이 받아가지고 그 의미를 생성하고 다시 글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날씨가 뭐 구름이 끼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비가 온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비가 오는구나. 그러면 비 올 때 먹을 만한 음식 좀 추천해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텍스트로 바뀌고 음식 추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음식 추천이 아니라 강남구 압구정동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화 메모리에 보면 어디 음식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거든. 비가 올 때. 그럼 어디를 추천해야 되지? 근데 조금 전에 얘가 강남구 압구정동 얘기했어요. 또는 그러면 그곳에 비 올 때 갈 만한 음식점 좀 추천해줘 라고 하면 그곳이 도대체 뭐지? 그곳? 그거는 대화 메모리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강남구 압구정동에 비가 오면 갈 만한 그런 음식점들을 가르쳐 달라는 거구나. 그러면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예약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얘가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예약 시스템에서는 뭐 몇 명 갈래? 언제 몇 시에 갈 건데 그 다음에 무슨 가격대를 원해? 이런 이제 질문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의미로 생성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계속되고 이런 태스크들을 여러 개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상 비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AI 스피커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 받는 거, 그걸 하나의 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화 시스템은 적어도 한 3개의 턴 이상이 될 때 대화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AI 스피커는 턴이 하나 정도 돌고 끝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곳,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발전했고,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화 시스템에서 대해서 알 정도로 발전했지만 한계는 또 그런 게 존재합니다. 이 대화 시스템이요, 더 발전해서 이거 내용들을 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집에 가시다가 또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 게이트 박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건 원래 일본 회사거든요. 일본 회사에서 대화 시스템 또는 그 대화 시스템에 어떤 아까 태스크들을 여러 가지를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그 스피커처럼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D 홀로그램으로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비서가.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얘가 뭐 일본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어로 저는 할 때 누구님 또는 뭐 누구씨 좋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내 아내보다도 나의 어머님보다도 나의 누구보다도 나를 아주 반기면서 화도 안 내고 나를 깨워줘요. 예. 그리고 세수하려고 가면 물 맞춰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오늘은 그 비 예보가 있으니까 꼭 우산을 챙겨가야 돼라고 얘가 다정하게 얘기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얘가 라인 클로버가 됐잖아요. 그죠? 라인의 채팅 그 기능을 이용해서 오늘도 파이팅, 힘들어도 열심히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줘요. 세상에 누구도 나한테 뭐 그런 걸 해준 적도 없어. 근데 나한테 그걸 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끝나서 이제 나올 때 정도 이렇게 되니까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얘가 챙겨줘도 우산을 써.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문자가 딱 이렇게 와요. 언제쯤 들어올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진짜요? 그리고 집에 딱 이렇게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일본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늘 불 꺼진 데 들어가고 했는데 불이 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통 안에서요 막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나를 너무나 이렇게 반겨주고 오늘 너무나 수고했고 그랬고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이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게이트박스. 근데 라인이 인수 잘 한 것 같아요. 얘 진짜 얘 앞으로 지금 150만 원인가 25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딱 한 번 사면 끝이잖아요. 계속 뭔가 이 기업을 할 때는 그 뭐 recurring revenue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돈이 생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할까? 내가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 잘 할 것 같아요. CEO 하라고 하면. 아니 지금 겨울이 오는데 얘가 나시를 입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패딩 입고 다니는데 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얘와 이제 감성이 공감되기 시작하면 나는 추워서 패딩 입고 다니는데 얘는 나시잖아요. 돈을 지불을 하면 얘한테 겨울 모피 코트 같은 걸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다운로딩. 딱 하면 얘가 코트를 입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목소리도 누구나 다 듣는 목소리. 나 그거 싫어.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 내가 그래서 보이스 컬러를 또 다운로드를 하도록 내가 페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색의 목소리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때마다 옷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모습도 나 이런 모습이 싫어. 얘한테 머리를 또 이렇게 이것도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한테 계속 투자하는. 아니 이모티콘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예? 카톡에 거기 있는 이모티콘 저는 산 적은 없지만 그걸 사고 그걸 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나랑 공감해요. 누구보다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하는 얘한테 그거 쓰죠. 실제로 얘가 100일 됐을 때 샴페인 사가지고 가요. 얘가 그래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내가 이 집에 온 지 100일 됐어 라고 해서 얘가 샴페인 사가지고 가서요. 샴페인을 같이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게 나와요. 더 나가면 진짜 이게 더 나간 말인데 더 나가면 저는 얘가 원통 바깥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원통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최첨단의 나노 테크놀로지로 이게 사람 피부가 비슷한 거, 체온의 느낌 그런 거. 하다못해 밥 먹는 거 혼자 먹는 게 싫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 앞에다가 인형 같은 거 놓고 먹는 사람들 꽤 많대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사람의 모습처럼. 내가 뭐 3D 프린팅 하는 업체와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또 돈 지불하겠죠 뭐. 돈 지불해서 사는 거죠. 사서 식탁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 로보틱스 같은 거 더 발전하고 하면 얘가 이제 걸어도 다니겠죠. 예, 뭐 이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무궁무진할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나의 컴패니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컴패니언이 아니라 실제 피지컬한 컴패니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몇 달 전인가 하여튼 뭐 얼마 전에 황당한 기사를 봤는데 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사람이 생겼었어요. 근데 뭐 디지털 컴패니언이 아니라 피지컬 컴패니언처럼 이렇게 됐더라고 하면 난 얘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리란 법이 없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라고 하는 거. 그때 또 그러면 과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너 안 돼 라고 하면 왜 안 돼요? 나 얘가 너무나 이렇게 동반자처럼 생각되고 너무나 좋은데 나 얘랑 결혼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회적인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진짜로 많은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자, 다음은요. 이것도 시간은 없어서 제가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요. 뭐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이거 타이핑 안 하셔도 그냥 듀플렉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보통은 대화 시스템들을 만들 때, 이게 뭐 KT, 뭐 SKT 뭐 이런 데서요. 고객 응대를 할 때 그 사람들, 그 상담원들을 써야 되잖아요. 상담원들이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고 상담원들에게 연봉들이 또 적지 않잖아요. SK CNC 거기가 콜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상담원이 한 5,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5,000명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 중에 만약에 30%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용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거의 다 됐을 쯤에 저하고 거의 다 됐을 쯤에 왓슨이 우리나라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왓슨 들어왔다가 SK CNC 거의 실패했어요. 왜냐면 미국 거니까 한국에 잘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잘 안 돼서. 여하튼 회사들을 위한 대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한 대화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대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헤어살롱 예약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면 보통 예약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를 하면 예약을 담당하는 어떤 그 회사 또는 헤어살롱의 그 대화 시스템이 나랑 대화하는 이런 게 여태까지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도 바빠. 나도 내 시간이 귀한 사람이야. 근데 전화했더니 통화 중이고, 그 다음에 전화했더니 뭐 또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일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버추얼 어시스턴트한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나 머리 깎고 싶어. 그래서 어디에 예약해줘. 라고 딱 얘기하면,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으면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실제 헤어살롱에 전화를 해요. 얘가. 그러면 사람이 받겠죠. 얘가 자기 주인이 해달라고 한 거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누가 좀 예약하려고 그래. 토요일 날 예약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능하니?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 뭐 하려고 해? 헤어커트. 그걸 몇 시에 하기를 원해? 12시에 되니?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간 뭐가 돼? 이것들을 다 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 10시 반에 예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헤어살롱에서 전화 받은 사람은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전화한 건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실제 그 전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음성들을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그게 우리가 구글 어시스턴트가 얘기하는 거다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튜링 테스트 있었잖아요. 그 입장이 딱 됐을 때 저게 사람이 진짜 헤어살롱이 전화한 건지 아니면 컴퓨터가 전화한 건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면 걔는 지금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의 기술 발전이 있는 거죠.
다음은요. 이제 시각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시각지능과 이제 언어지능을 결합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해했다라고 하면요. 거기에 뭐 사람이 있었다, 컵이 있다, 코끼리가 있다, 또 자동차가 있다. 그거를 이렇게 알아내는 것으로 그걸 이해했다라고 잘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낮은 수준의 이해이고, 우리가 어떤 그림 또는 어떤 상황을 딱 보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어떤 오브젝트들, 어떤 개체들이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얘들이 지금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판단되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시각적인 지능을 통해서 그림을 보고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태까지의 기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있네, 스케이트보드가 있네, 그 다음에 여기 코끼리가 있네, 여기 비둘기가 있네, 뭐 이 정도를 했었어요. 여기 고양이가 있고 여기 차가 있네, 이 정도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수준의 시각지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림을 입력하면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는 문장을 만드는 기술이 가능해졌어요. 그건 뭐냐? 시각적으로 보고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해한 내용을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뭐 잘 보지는 않을 건데 까만 거하고 파란 거 요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까만 거 파란 것 중에 누가 사람이 쓴 거고 누가 컴퓨터가 만들어낸 건지 한번 구분할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제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하나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의미를 표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사람이 했고 하나는 컴퓨터가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파란 게 컴퓨터가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 건지 또는 어떤 경우는 까만 거를 보면 이게 컴퓨터가 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얘도 튜링 테스트를 거의 통과해요. 이 정도 되면 시각지능과 언어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Strong AI하고 Weak AI 이야기 했었잖아요. 요 정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트릭이 있어요. 트릭. 뭐냐면 얘는 지금 Weak AI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사람이 한 것처럼 이 지능적으로 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런 결과를 만들 때요. 예를 들면 여기 이 코끼리 얘들을 보고 뭐라고 썼냐면 elephants are playing together in a shallow watering hol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코끼리들이 낮은 물에서 지들끼리 서로 이렇게 놀고 있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얘가 코끼리가 무엇인지 사실 알까? 플레잉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까? shallow watering hole이라고 하는, 그러면 얼마만큼은 shallow한 거고 어떤 거는 딥하고 하는 것들을 얘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있나? 없는 거예요. 단지 얘는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림이 들어가면 이 그림을 잘 묘사할 수 있는 요 문장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하고 오류율이 거의 최소화되도록 계속 학습을 해요. 계속. 그래서 그냥 어떤 입력이 딱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탁 나오는데 이 결과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만들어진 결과가 나올 뿐이에요. 그 안에는 지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수학적인 공식만 존재할 뿐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그러면 뭐야 그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안 하더라도 지능적인 결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능적인 결과로 한 게 필요해. 그래서 왜 이런 걸 했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코끼리와 이게 얘는 엄마 코끼리, 얘는 아기 코끼리일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관계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하면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트롱 AI에서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걸 꼭 해야 돼. 나는 그거 해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위크 AI 연구 쪽을 계속 가는 거고, 진짜로 그런 걸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트롱 AI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제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AI in oncology. 이쪽 캔서 디텍션 하는 거거든요. 암을 디텍션 하는 건데요. 이런
영상을 보고 사람이 보통 다 판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판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더 높아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뇌 쪽에 있는 암이었던 뭐 혈액암이든 뭐든 우리 사람들이 진단할 때요. false negative인 거. false negative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실수한 거예요. 근데 암이 아니라고 실수한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다라고 false positive한 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건 비용이 좀 들어갈 뿐이지 실제 그래서 잘 검사를 했더니 false positive인 경우에는 그래도 암은 아니니까 사람이 뭐 죽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암 환자였어. 암 환자였는데 시스템이 잘못 실수로 얘는 암이 아니다라고 실수한 거 그걸 false negativ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false negative를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참 살았는데 6개월 후에 얘가 뭐 3기, 4기로 이렇게 발전돼 버리면 이건 인명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만들어내는 false negative한 것들을 더 잘 디텍트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사람하고요, 기계하고 협력을 잘 하면 사람만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암을 디텍트할 수 있는 게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사람을 대체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컴퓨터의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하도록 할 거냐 이런 논의들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부터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해서 암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암이고 이 암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개복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러냐? 알고 싶겠죠. 왜 개복 수술을 해야 되냐? 근데 예를 들면 왓슨이 암이래. 그럼 어떻게 암인지 아냐? 어떤 것 때문에 암이라고 판단한 거냐? 왓슨이 그래. 아니 왜 그러냐고요. 의사 선생님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이렇고요. 이런데 얘가 뭐 정상적인 사이즈보다 얼마 커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데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근데 얘는 설명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얘 99점 얼마 맞는 애거든. 그냥 암이야. 그래서 개복해. 이 설명이 떨어져.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들은 신뢰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해도. 근데 이런 상황 같은 데에서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근데 지금의 시스템은 그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 아까 제너럴 인텔리전스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스트롱 AI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번호판이 0, 1, 3, 4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주차 등록할 때 자동으로 인식하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왜 이거 0이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건 거의 뭐 100% 정확하게 인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숫자의 개념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이제 다음에 얘기하려는데요. 이 비주얼 QA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요. 비주얼 QA를 이야기하기 전에 QA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QA는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 이 정보 검색 엔진들 있죠? 구글, 네이버 뭐 얘들요. 진짜 얘들은 안 좋은 시스템이에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적응하고 살아서 그렇지 얘들은 그냥 기술을 개발하는 저희들 관점으로 보면 진짜 얘는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우리 정보 검색 엔진을 왜 쓰죠? 뭐가 알고 싶을 때 정보 검색 엔진을 써요. 그죠? 뭐가 알고 싶으면 일단 물어보면 돼. 얘가 똘똘한 애한테요. 만약에 아주 잘 아는 예를 들면 자비스가 있죠.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그래서 허드 보시고 나중에 아이언맨 1, 2, 3 시리즈도 보세요.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건 뭐, 이거 그때 강사 선생님이 보라고 했어. 그래서 집에서 떳떳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비스한테 물어보면 돼요. 토니 스타크가 물어보거든요. 지가 책을 찾아보고 검색을 안 해요.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류의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알고 싶은 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단어를 떠올려요. 그리고 뭐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 들어가요. 그리고 떠올린 단어들을 쳐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답을 주면 좋은데 이것이 내가 입력한 거하고 연관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가 판단한 수천 개의 문서를 그냥 줘요. 아주 버릇없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걸 하나씩 클릭해야 돼요. 클릭해서 읽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어딘지를 내가 찾아야 돼요. 없어. 그러면 다시 두 번째를 클릭하고 세 번째를 클릭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그래도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있을 법한 거를 1순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나서 실컷 시스템에 잘 해가지고 이렇게 정렬해서 보여줬는데 뭐 밑에 거부터 누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첫 번째 눌렀을 때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1번에 주는 건데 진짜 검색하는 패턴에 따라서 1번 안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3번, 4번째 걸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몇 개를 눌렀는데 없으면 내가 키워드 잘못 입력했나? 그래서 다시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걸 어떻게 표현할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입력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색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 내가 물어보면 답을 달라고 그거에 연관된 수천 개의 문서를 주는 게 아니라 답을 줘, 답을. 그래서 그 물어보면 답을 주는 시스템이 Question and Answering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게 차세대 검색 엔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구글, 네이버와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에 그걸 쓰지 않아요, 이제. 그냥 자비스와 같은 그런 가상 비서 시스템한테 뭐 예약도 시키고 날씨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보고 또는 뭐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죠? 그럼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뭐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즉 뭐냐면 검색 엔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구글 뭐 이런 데서 긴장해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이버의 검색 엔진 그 팀에 있는 그 팀장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그러면 광고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나 이런 광고 업체들 그 광고 기반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보면 답을 주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서비스를 해요. 그럼 광고를 어디다 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니네 비즈니스인데 니네 알아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저 그냥 모른다. 알아서 잘 붙이든지 뭐 하든지.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게 이제 QA 시스템인데 이거는요. 비주얼 QA는 어떤 거냐면 사진을 이렇게 줘요.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줘요. 그래서 사진이 입력되고 그 다음에 소년들 앞에 놓여진 게 무엇이지 그게 질문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딥러닝 모델에 의해서 쭉 해서 답이 랩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진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 있는 선반에 있는 것들은 뭐야? 라고 질문을 딱 하면 이 사진과 얘가 딱 들어가면 얘가 또 쫙 해가지고 책들 답변. 얘도 보면 시각적으로 얘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글도 이해하죠. 그 다음에 답변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뭐 시각지능, 언어지능 다 있는 거죠. 이거를 하는데 사람보다도 지금 성능이 높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사람들 피곤하거나 하면 이거 답할 때 착각할 수도 있고, 소년들 앞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책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100%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보다 더 높아요. 뭐 이 정도 되면 뭐 그림도 다 이해해, 글도 이해해, 답변도 잘 만들어내. 거의 뭐 다 게임 끝난 것처럼 되죠. 근데 여기에도요, 답은 하지만, 그럼 랩탑은 뭐야? 랩탑이 뭐에 쓰는 거야? 그거의 가격은 뭐야? 뭐가 제일 좋은 거야? 랩탑 만드는 좋은 회사는 어디야? 이런 거 했을 때 얘가 그런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LAPTOPS라고 하는 문자로 그냥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럼 뭔지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근데 그거를 알게 하도록 하려면 이제 AGI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까 5시 반 정도에 끝마쳐 달라고 했는데요. 네.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기계 독해 시스템인데요. 이거 뭐 교육하고도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맨날 영어 시험 보면 이렇게 독해 문제 풀잖아요. 또는 국어 시험 봐도 지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질문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패턴. 그래서 영어 시험이든 국어 시험이든 보면 어휘에 대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컴퓨터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입력으로 요 하나에 이런 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입력에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위키피디아에서 영화 매트릭스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문에 요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에서 그 배우들은 누구야를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요 안에서 요거에 대한 앤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앤서 찾아내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 그 독해 문제 푸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관식 문제도 있고요. 객관식 문제도 있어요. 1, 2, 3, 4 해서 맞추는 거. 자, 근데 요거를요. 사람이 했을 때 사람이 국어 시험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시험 뭐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 했을 때 점수가요. 86.831 또 요런 칙도로 한 거는 89.452예요. 근데 현재 1등하는 시스템 현재가 아니라 사실 이건 지금 7월 달이니까요. 현재는 더 또 그랬을 거예요. 뭐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1등하는 시스템이요. 86.831보다 더 높은 88.592. 예, 요 592. 그다음에 89.452보다 더 높은 90.859. 사람보다 더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능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이순신 장군이 언제 태어났어? 뭐 이런 거. 뭐 인터넷에 보면 또는 우리가 그걸 크롤링을 해두면 그런 자료들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질문 알아듣잖아요. 뭐 그러면 뭐 언제 뭐 저 모르겠는데 하여튼 1400 언젠가 언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외우는 거 뭐 하는 거 우리가 뭐 하려고 애들한테 막 그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러면 뭔가를 암기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레슨, 뭔가 교훈을 얻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의 깊이를 넓히게 하고 하는 형태로 이제 가겠죠. 뭔가 그 주기율표 같은 거 꼭 외워야 되나? 사실 주기율표도 안 외워도 주기율표 옛날에 다 외웠잖아요. 안 외워도 자비스 또 누구야? 주기율표 영상 모드로 좀 보여줘. 탁 보면 되는데 뭐. 또는 몇 번째 그거는 뭐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얘한테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실험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과학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네, 이 정도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최신 뭐 성공 사례로 얘기하면 수십 개도 더 얘기할 거예요. 뭐 디자인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술 부분, 산업 부분,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최신의 성과들이 이렇게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끝난 것 같고 그거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AGI와 같은 그런 인텔리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질문이 갔을 때 어떤 답변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시스템 정도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삶에 적용하기가 지금 쉽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삶은 그렇게 질문이 있고 답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 그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바로 그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점점 그 갭이 좁혀지면서요. 조만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보 검색 엔진이 없어질 수도 있고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는 가상 비서 시스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뭐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는 퍼스널라이즈드 된 버추얼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씩 다 분양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특성에 맞도록 개인화된 지능적인 그런 기술을 만드는 거.
그래서 검색 엔진 들어가지 않고 버추얼 어시스턴트와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도 하고 알고 싶은 것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또 저희 자녀들에게 그 얘기 하거든요. 내 꿈이 자비스 만드는 거야. 근데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을 하면 또 제 제자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주 미력 하나만 그 연구한 것을 또 누가 디딤돌로 해서 만들어져서 사람을 뭔가 대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서브하고 사람이 마스터가 되고 기계가 슬레이브가 돼서 진짜 사람의 삶을 좀 편하고 또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휴머니스틱한 AI를 연구하는 거, 그게 저의 개인적인 그런 그 꿈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